멕시코 이번에 마약 카르텔 수장 제거 지금 군사 카드를 막 써요.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는 손 안 대고 코 풀 수 있는 그런 거죠. 사실은 쿠바가 제일 오랫동안 미국의 눈엣 가시 같은 국가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이번 기회에 쿠바 문제도 정리하려고 들겠죠. 그러니까 현재 이란을 압박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은 2017년에 일정 수준 연상하게 한다. 공군 전력과 해군 전력을 활용을 해서 때리기의 가능성이 좀 있다. 이란의 국력이 많이 약해져 있지 않습니까? 하메네이는 국내외적으로 다 위협을 받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란에서는 긴장도가 높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이화여대 북한학과 박원건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모셨습니다. 많이 피곤해 보이시네요. 아닙니다. 유튜브가 요즘 대박 나고 있는데 그만큼 피곤하신 것 같아요. 유튜브도 유튜브지만 제가 파는 무국화 시대라는 책을 졸고를 이제 출판했는데 반응이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지 않은데 여러분들께서 계속 무국화 시대 대한민국 생존 시나리오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네, 저도 꼭 구매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증샷 보내세요. 알겠습니다. 자, 박 교수님, 오늘 멕시코 이란 얘기할 건데요.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 전격 급습 체포, 그다음에 멕시코 이번에 마약 카르텔 수장 제거, 지금 군사 카드를 막 써요. 지난해 12일 전쟁 때 6월에 이란도 폭격했고 원래 달라진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큰 틀에서의 달라진 점이 있냐라고 물어보신다면은 크게 달라지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력을 완전히 사용하지 않는다고 얘기한 것은 아니고 다만 대규모 지상군 작전을 하지 않겠다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에 끌려 들어가는 거 그래서 미국이 했던 20년 했던 테러와의 전쟁 같은 거 안 할 것이고 또 하나는 타국의 체제 전환, 그 체제를 바꾸는 작업들 그런 건 안 하겠다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일기 때도 우리가 경험을 했습니다만 시리아에도 뭐 거기에 시리아의 당시 알 아사드 정권이 그 자국민을 향해 화생 무기죠. 화생 무기를 사용하니까 거기에 대한 경고로 뭐 대규모 폭탄을 한번 떨어뜨린 적. 그러니까 한 방 치고 나오는 거 이제 그런 것들은 계속 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마두로 작전 같은 경우에도 사실 실패 확률이 굉장히 높긴 했어도 이게 지속 작전은 아니었잖아요. 굉장히 위험했죠. 굉장히 위험했지만 성공으로 결론이 나긴 했어. 그 다만 뭐 트럼프 입장에서는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 자체가 뭐 대규모 지상군을 활용한 그런 작전은 아니고 특수부대를 활용해서 한 번 하는 작전이었기 때문에 그런 식의 모습은 앞으로도 계속 보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박 교수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베네수엘라도 지상군 투입 없었어요. 네. 이란도 현재 지상군 투입 준비가 안 돼 있잖아요. 지상군이 안 가 있으니까. 그다음에 멕시코도 자기들 손은 안 썼어요. 정보만 제공하고. 그렇습니다. 이번에 멕시코 같은 경우에도 지상군 투입은 전혀 없었고요. 그런데 사실상은 어떤 일정 수준 이상 미국이 개입을 했다라고 보는 것이 맞죠. 일단 그 마약 카르텔 수장 엘 멘초라는 인물이 그 멕시코에 2대 카르텔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의 카르텔 제일 큰 카르텔의 수장이고 그 카르텔 이름이 CJNG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이 CJNG라는 거를 일종의 테러, 일종이 아니라 그냥 테러 그룹으로 아예 지정을 했고요. 마약 밀매뿐만 아니라 갈취와 납치, 살인 등을 했고 그래서 미국 법원에 여러 차례 기소가 됐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1,500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217억 원 현상금이 걸려 있습니다. 이제 그 정도로 미국의 입장에서는 눈에 가시 같은 마약 밀매의 두목인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을 제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그리고 남미의 마약 카르텔을 해체하는 방법을 보면 멕시코 정부의 예를 들면 이른바 킹핀 전략이라는 걸 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가장 큰 핀, 킹핀, 제일 큰 핀을 없앤다. 그러니까 마약 카르텔의 수장을 제거하는 기둥을 뽑는다. 그래서 이번에 그 작업을 해서 엘 멘초를 제거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얘기를 한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방금 조한범 박사님께서 얘기한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마두로 체포 작전의 성공에 좀 고무돼서 그런지 그 얘기를 한 후에
멕시코 카르텔에 대해서 마약 카르텔에 대해서 지상 타격을 할 것이다. 뭐 그런 식으로 또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네,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뭔가 미 지상군이 들어가는 거 아닌가 했는데 그렇게 하지는 않았고 여기에 대해서 미국이 합동 범정부 카르텔 대응 팀을 만들었습니다. TF를 만들었고요. 그래서 그 TF를 활용해 갖고 모든 정보를 잘 다 줬다. 근데 최근에 미국 언론에서 나오는 얘기들을 보면 굉장히 자세하게 엘마초라는 사람이 어디로 움직였고 뭐 A는 누구고 그런 것도 정보도 다 미국이 파악을 하고 있어서 아주 정확하게 어디에 가면 잡을 수 있는지 정보를 멕시코한테 준 거고요. 그 이행은 멕시코의 특수부대가 했죠. 근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나 미국이 이것을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주권 국가에 군사적 개입을 했다라는 시비가 걸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선을 아예 긋더라고요. 그래서 미 국무부나 국방부에서 발표를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왔습니다. 카르텔과의 전쟁을 위해 미군을 해외 영토로 파병하는 것은 국제법 주권 문제로 현실성이 없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정보를 주고 아주 깊숙이 개입했다라는 것을 밝히긴 했지만 실질적인 작전은 멕시코 특수부대한테 했고 앞으로도 미국이 자신들의 군 부대를 동원한 직접 작전은 없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지금 엘멘초? 네. 그 친구도 지금 현상금이 걸려 있고. 네. 그럼 미국에 기소된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베네수엘라 마두로도 기소됐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델타포스가 잡아갔잖아요. 네. 근데 멕시코하고 방식이 다르네요. 국가 간의 관계가 다르니까. 그러니까 베네수엘라는 미국의 적성국이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마두로는 정당성, 정통성이 없는 그런 지도자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거는 2024년 유엔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정통성이 없는 지도자이기 때문에 오히려 미국 내에서 명분은 있었죠. 잡아가도 되는. 근데 엘멘초 같은 경우는 멕시코는 사실 미국의 핵심 국가지 않습니까? 국경을 맞대고 있는 USMC를 맺고 있는 국가이기도 하고 가장 우호국 중에 하나죠. 근데 거기에 군대를 데리고 가서 뭔가를 한다라는 것은 좀 불가능한 주권 국가의 분명히 주권에 침해하는 행위가 될 거고요. 또 하나는 엘멘초를 없애긴 했지만 이게 중요한 것은 한 명을 없앤다고 카르텔이 사라지는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은 오히려 보스가 사라지니까 중간 보스들이 서로 간의 권력 다툼, 그 빈 권력의 공백을 채우기 위해서 오히려 그런 일종의 말썽이라고 할까요? 그런 그 무력을 사용하는 것이 더 많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카르텔 구조라는 게 일종의 네트워크형으로 구성이 돼 있어 갖고 굉장히 다양한 곳에서 작동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는 엘멘초를 제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카르텔을 없애는 것은 굉장히 장시간이 필요한 거고 이건 결정적으로 멕시코 정부와 협력을 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이다. 이제 그런 면이 고려가 됐겠죠. 그럼 향후에도 박 교수님 생각은 역시 트럼프 방식대로 자기 손에는 진흙 안 묻힌다, 피 안 묻힌다. 그렇죠. 단 하나의 조건이 멕시코 정부가 공식적으로 요청을 하게 되면 그런 뭐 합동 작전을 할 가능성이 있지만 그렇지 않고는 멕시코 정부에 이행하도록 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거. 그게 보면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오히려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는 손 안 대고 코 풀 수 있는 그런 거죠. 물론 정보 제공이나 그런 건 하지만 실질적인 위험 부담이 있는 제거 작전이나 군사 작전의 이행은 멕시코 군이 하도록 하는 것이 트럼프가 생각하는 그간의 군사작전의 핵심과도 맞는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미국이 희생을 감수하면서 지상군을 파견하는 것은 되도록 지향하겠다라는 게 트럼프 입장이라고 하면은 그런 전반적인 상황에서 트럼프가 멕시코 정부와의 협력을 통한 것이 오히려 더 자신에게 유리하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그러고 보면 트럼프 답네요. 왜냐하면 마두로 잡아갈 때 베네수엘라도 사실 델타포스의 신화처럼 보이지만 지금 많은 그 보도나 정보에 따르면 부통령이었던 로드리게스하고 사전에 협업을 했다. 그리고 델타포스 안과 구조를 정확히 알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런데 완벽하게 제거했다면 그 델타포스 신화의 뒷면에는 내부 공모자 로드리게스 정권이 있었던 거고 그다음에 지금 멕시코도 정부만 준 거고요. 네. 또 하나 그 최대 지금 미국의 돛덩거리 쿠바. 쿠바도 지금 손 안 대고 말려 죽이고 있잖아요. 지금 베네수엘라부터 원유 끊어지면서 그렇게 보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결국은 트럼프 타코는 아니지만 여기저기 전쟁에 개입하는 것 같지만 지금 캄보디아 태국도 전화로 인도 파키스탄도 전화로 별로 손은 안 쓰네. 힘을 안 들이네요.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 처음 등장해서 트럼프가 고립주의를 하지 않을까 하는 얘기가 많이 있었고 특히 마가 그룹들은 트럼프 행정 미국 자체 정부가 세계 각 문제에 개입하는 것을 원치 않았죠. 그런데 현재까지 1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보면은 고립주의는 아니고 개입을 하되 자신들이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개입을 한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서반구 우선이죠. 웨스턴 헤미스피어. 예, 서반구 우선이라는 것이 작년 11월에 국가안보전략서 그리고 올 1월에 나왔던 국방전략서에도 다 나온 서반구는 것처럼 그린란드, 북아메리카, 중미, 남미 여기를 포함해서 얘기를 합니다. 거기는 일종의 미국의 앞마당 같은 곳으로 놓고 하기 때문에 자신들의 확실한 영향권으로 두겠다, 영향력을 유지하겠다라는 것이 기본 입장이니까요. 그렇다면은 남미나 중미에서 가장 핵심적인 마약 카르텔의 문제도 그냥 둘 수는 없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면에서 작전을 개시하고 있다라고 하시고 방금 쿠바도 마찬가지죠. 사실은 쿠바가 제일 오랫동안 미국의 눈엣 가시 같은 국가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바로 미국에 붙어 있으면서도 반미를 계속 유지해왔던 국가니까.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트럼프 대통령은 그 쿠바 문제도 정리하려고 들겠죠. 그럼 그린란드도 말로만 침공 떠들었고 베네수엘라도 사실은 짜고 치는 고스톱이었고 엄밀히 보면 그다음에 멕시코도 어쨌든 정보전이고 쿠바도 일단은 손 안 대고 말려 죽이는 상황인 거고 향후에 계속 이 트럼프 방식이 웨스턴 헤미스피어 서반구에 계속 될 거라고 보세요? 그거는 가능성이 있고 서반구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의 가장 그 근본적인 차이 이전과는 좀 차이라고 하면 매우 선택적 개입을 하고 있다. 선택적 개입. 예, 그러니까 좀 계산을 하고 이것이 성공할 확률이 있다라고 생각할 때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지난번 그 마두로 체포 작전 같은 경우에도 위험 부담이 있지만 그래도 성공 확률이 꽤 높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감행한 거라고 판단이 되는 거고요. 이번에 그 멕시코에 대해서도 이거는 뭐 좀 더 안전하죠. 정보만 제공한 거고. 그렇죠. 그리고 쿠바에 대해서는 어떤 군사적인 얘기를 전혀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군사적인 옵션을 얘기할 경우에는 그쪽에서 더 반발이 강해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 군사적인 옵션을 사용해서 말 그대로 이제 쿠바의 체제 전환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일 원치 않은 방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방식으로 일단 경제를 활용한 그 힘을 활용한 그런 방식으로 쿠바를 바꾸겠다라고 나선 거고 이란도 우리가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만 좀 그런 면이 보이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이란에 대해서 직접 공습을 과연 할 것이냐 하더라도 작년 6월 달에 했던 형식으로 한번 때리는 방식이 되고 나머지는 이런 무력 시위를 통해서 좀 강압하는 외교적인 방법을 활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마약이라는 카르텔이라는 독버섯은 이 같은 방식으로 해결되면 좋겠지만 쉽지 않을 거고 미국 내의 마약 시장이라고 하는 소비 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 카르텔은 쉽게 안 사라질 것 같거든요. 네. 지금 트럼프 행정부 들어와서 미국 내 마약은 좀 문제가 좀 완화가 됐습니까? 뭐 트럼프 대통령의 표현이 하면 일단 가장 문제가 되는 게 펜타닐인데 네. 펜타닐 같은 경우에 얼마 전에 있었던 그 의회 연두 연설에서 뭐 자기가 들어서서 펜타닐의 전체 미국의 투입량의 상당 부분을 줄였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바로 또 미국의 주요 언론에서 그 실시간으로 팩트 체크를 했는데 또 다른 얘기도 들리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적인 관심 사안이기도 합니다. 마약이라는 게 자기 형이가죠. 마약으로 사망을 했거든요. 그래서 마약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 친형이 예. 그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또 본인도 술, 담배 뭐 전혀 안 하는 그 마약류는 당연히 포함해서 그런 성격을 갖고 있고 또 하나는 이 마약이 밀매해서 들어오는 거를 불법 이민과 같이 연계해서 얘기를 하죠. 그래서 불법 이민이라는 것은 트럼프를 그 지지하는 마가 그룹의 가장 핵심적인 정치적인 어젠다 중에 하나지 마약과 않습니까? 이민을 묶어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실질적인 효과를 떠나서 계속해서 할 가능성은 높다라고 보는 것이 맞겠죠. 미국 내 여론은 어때요? 나쁘지 않아요? 미국 내 여론은 나쁘지 않죠. 당연히 마약 문제는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네. 더군다나 멕시코에서 했던 것은 실질적인 미군의 희생이 따르는 것도 아닌데 어쨌든 현상금이 미국에서도 걸린 핵심 인물을 체포한 것은 잘했다라는 그런 평판이 크죠. 근데 다만 이게 좀 복잡한 문제가 있는 게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문제가 해결될 거냐.
이거는 아까 킹핀을 없앤다고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이 있느냐와도 연계되는 문제이기 때문에요. 조폭이 사라지면 잡범이 더 많아진대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거 엘 멘초라는 인물도 원래는 가장 큰 카르텔에서 분화돼서 나온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카르텔 자체를 완전히 없애지 않는 한 이것은 굉장히 지난한 작업이다. 그런데 그럼에도 미국이 이것을 일정 수준 성공한 사례가 있죠. 원래 콜롬비아가 가장 마약의 온상이지 않았습니까? 예, 지금도 콜롬비아가 그렇긴 하긴 하지만 미국이 콜롬비아와 마약의 전쟁에 같이 협력하면서 상당 부분을 그 콜롬비아로부터 들어오는 걸 막았거든요. 그 콜롬비아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 있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상태가 좋아졌다. 이제 최근에 최근은 아니고 좌파 정부가 등장해서 미국과의 관계가 안 좋아졌는데 그 전에는 미국과의 관계가 나쁘지 않았죠. 그 성공적인 마약 퇴치 사례의 국가 중에 하나로 남아 있기 때문에.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내 수요가 있는 한 마약이 없어지지는 않겠죠. 그러면 이제 이란으로 가볼게요. 지금 서방구 베네수엘라, 멕시코, 콜롬비아, 쿠바는 크게 손을 안 대고 코풀은 뭐 베네수엘라는 조금 다르지만 근데 이란은 보면 최대의 병력을 집중시켰어요. 근데 보면 자세히 들여다보면 지상군을 전개할 수 있는 병력 시스템은 아니에요. 항공전력, 항모전단이거든요. 베네수엘라는 그때 분명히 강습 상륙함, 해병대를 실은 상륙함이 가 있었거든요. 그 마두로 체포해서 처음 데려간 데도 강습 상륙함이었어요. 이오지마라고. 그럼 이란은 좀 다르죠. 그렇죠. 지금은 에이브람 링컨과 제라드 포드 항모 전단만 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지상군을 거기에 보낼 만한 환경이 전혀 아니죠. 아니죠? 예, 거기는 뭐 상륙 작전이 가능한 지역도 아니고 내륙에 있으니까 그리고 내륙이 아니더라도 상륙 작전을 할 때 대규모 피해가 예상이 되고 말씀 거듭 드린 것처럼 뭐 트럼프 대통령이 제일 싫어하는 게 지상군 파견해서 대규모 전쟁하는 거니까 현재로서는 공군 전력과 해군 전력을 활용을 해서 한 번 때리기 의 가능성이 좀 있다. 그런데 그걸 한 번 때릴지 작년 6월보다는 좀 더 목표를 더 넓혀서 때릴지 모르긴 하겠지만 일단 그거를 하기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말로써 먼저 이란한테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은 맞죠. 그러니까 최후 통첩식으로 한 10일에서 15일의 시간을 줄 테니까 미국이 하고 있는 이란과의 핵 협상의 합의를 이란이 해라라고 얘기를 했고 만약 의미 있는 합의가 나오지 않는다면 나쁜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면서 영어로 really bad things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놓고 기존의 항모전단 두 전단이 투사된 것과 합쳐서 이제 군사적인 옵션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군사적인 옵션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보여야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이게 무력 시위에서 그칠 것이다 하면은 상대 그 대상이 되는 국가 입장에서는 아예 저거 그냥 블러핑이야. 그렇게 얘기를 해버릴 수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진짜 때렸잖아요. 몇 번. 그렇기 때문에 이란에서는 긴장도가 높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근데 저는 no more surprise. 더 이상 서프라이즈는 없다. 트럼프 매직의 한계다. 왜냐? 지난해 6월 12일 전쟁 때 이란, 이스라엘 비투 스피릿으로 이스파한 포로도 나타난 세 군데를 때릴 줄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급격히 때릴 줄은 예상을 못했죠. 그다음 마두로를 저렇게 할 줄 몰랐잖아요. 근데 두 번을 이란이 봤잖아요. 그럼 모든 가능성을 대비할 거 아니에요. 때리면 첫 번째 어디를 때리느냐. 그다음에 마두로처럼 하메네이를 잡아갈 수도 없잖아요. 명분도 없고 능력도 없고. 지금 트럼프 매직도 한계가 오는 거 아니에요? 이란에 대해서는 당연히 한계가 트럼프 매직이라는 게 한계가 있죠. 근데 이번에 이란 사태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란이 전체적으로 예전과는 다르다. 그러니까 이란의 국력이 많이 약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메네이에 반대되는 시위도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그간에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해서 군사적인 압박을 갖고 하마스와의 전쟁을 하면서 헤즈볼라랑 또 그 후티 반군의 세력도 다 약해져서 이른바 프락시 이란이 지지하던 프락시가 점점 사라지는 것도 맞는 얘기고요. 시리아의 알 아사드 정부 같은 경우에도 이란이 상당 부분 지원을 했었는데 그 알 아사드 정권이 무너지는 것도 이란은 그대로 바라볼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란이 힘이 강할 때는 문제가 없지만 지금같이 전체적으로 약해진 상황에서 군사적인 옵션을 쓴다라는 것은 이란의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는 거는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앞서 두 사례랑 조금 다르게 보이는 게 이건 미 언론이 보도를 했다면 미 정부가 의도적으로 흘렸다고 생각하는데 미 의회 지도자에게 군사적인 옵션을 브리핑을 했답니다. 이제 그게 큰 차이죠.
마두로 체포 작전도 그렇고 작년 6월 달에 때릴 때도 미 의회가 반발을 했던 게 사전에 브리핑이 없었다라는 거, 사전에 미 의회의 일정 수준 동의가 없었다라는 거였는데 이번에는 브리핑을 했다라는 걸 아예 공개적으로 얘기를 해버렸거든요. 그렇다면 이전보다는 군사적인 옵션의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보는 게 맞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과연 어디를 때릴 것인가 첫 번째 문제. 그리고 그 때리는 게 이란 핵 합의를 그 이끌어내는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까. 이제 그런 부분은 불확실성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런데 제 기억으로 지난해 그 10일 전쟁 직후 미국이 때렸잖아요. 10일 전쟁 그 계기에 나탄즈 포르더 이스파한. 그리고 트럼프 총장이 분명히 그랬거든요. 이란의 핵시설 완전히 파괴됐다고. It's over. 끝났다고. 근데 지금 또 때린다는 얘기는 그 말이 틀렸다는 얘기잖아요. 그 트럼프 대통령의 말에 너무 비중을 두고 얘기를 하면은 좀 어려워. 믿고 싶어서. 뭐 그런 게 한두 번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뭐 맞습니다. 정말 끝났다면은 핵 합의를 이룰 필요도 없죠. 이란의 핵 능력은 이미 다 무력화가 됐다면 왜 핵 합의를 하겠습니까? 여전히 이란의 그 또 발표도 우리가 100% 신뢰할 수는 없지만 뭐 피해가 전혀 없었다고 얘기를 하니까 일정 수준 피해가 있었던 건 맞는 것 같고 그렇지만 그 피해 자체가 이란의 핵 능력을 완전히 봉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은 분명하게 보이고요. 그렇다면 합의가 필요한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현재로서는 그런 군사력 무력 시위를 하긴 했지만 핵 합의를 이끌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다. 저는 이걸 보고 조 박사님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2017년 한반도가 연상이 돼요. 그 화염과 분노. 그렇죠. 그리고 그 당시에도 김정은하고 트럼프하고 예, 한참 얘기됐던 게 코피 작전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이른바 블러디 노즈라 네, 해갖고 그때도 워낙 뭐 계속해서 북한이 도발을 하고 핵실험도 하고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쏘는데 뭐 협상을 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미국이 최대치 압박을 가했잖아요. 그때 미국 항공기가 이례적으로 동해까지 올라갔어요. 동해까지 올라왔고 그 당시 항모 전단 3전단이 동해에 왔습니다. 2전단이고. 전단이 근처에 있었죠. 한반도 정부에. 그러니까 세계 전단이 있다라는 것은 미국이 전쟁을 시작할 때 개전할 때 필요한 전력이죠. 그러니까 그때 무력 시위가 지금의 이란에 대한 무력 시위보다 더 높았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결과적으로는 그게 대화로 이어졌잖아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 최대치 그 당시에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던 게 최대 압박과 관여. 그래서 최대 압박을 했기 때문에 저는 김정은이 2018년 이제 국면을 전환해서 대화의 장에 나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이란을 압박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은 2017년에 일정 수준 연상하게 한다. 이제 결과는 어떻게 될지 좀 두고 봐야겠지만 그런 식의 최대 압박 무력 시위를 하고 있는 것은 맞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하메네이도 이번에는 못 물러나죠. 하메네이 못 물러나죠. 지금 하메네이는 국내외적으로 다 위협을 받고 있고 국내적으로도 뭐 한참 시위가 있어서 정말 많은 희생자가 있었는데 뭐 하메네이 체제 입장에서 보면 성공적으로 진압을 한 거고요. 그렇게 해서 간신히 유지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본인이 물러나겠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겠죠. 그러면 지금 서로 으르렁거리지만 애매모호한 합의가 답일 수도 있겠네요. 그거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미국이 현재 그 합의를 요구하는 것은 사실상 이란의 완전한 핵 포기를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저쪽에 완전한 항복을 요구하죠. 2015년에 JCPOA라고 해서 포괄적 이란 핵 합의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트럼프가 계속 문제 제기한 게 이게 10년인가 15년 일몰 조항도 있었고 좀 예외 조항도 있어서 완전히 이란 핵을 무효화하고 무력화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게 트럼프의 주장이었고 그래서 트럼프 일기 때 2018년에 이것을 무효화해버린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번 핵 합의는 모호한 합의를 하면 이건 또 자기 부인이 되죠. 물론 뭐 트럼프는 그런 거 신경 안 쓰는 사람이긴 하지만 그래도 최소한 2015년에 있었던 JCPOA보다는 훨씬 더 진전된 안을 갖고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 완전한 이란의 비핵화의 그런 입장을 담은 그런 합의를 요구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자, 박 교수님 지금 19일부터 25일까지인가요? 북한의 9차 당대회가 개최가 됐어요. 거기에서 지금 주목할 부분이 김정은이 국가의 지위를 불가역적으로 굳건히 다졌다 이런 얘기했고 그다음에 지금 핵전력을 고도화한다는 얘기를 또 했어요. 네. 보면 가질 거 다 가졌잖아요. 어지간한 거. 그 남은 건 지난번에 보여줬던 본인이 8,700톤급 핵추진 잠수함이라고 거대한 거 공개했잖아요.
북한의 능력으로 그게 가능하다고 보세요? 이거는 뭐 저보다 우리 조한범 박사님이 더 잘 아실 것 같긴 한데 큰 틀에서 보면은 이거 힘들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북한이 만들고자 하는 거는 그 SSBN이잖아요. 그러니까 핵 추진일 뿐만 아니라 그 안에 당연히 핵 미사일을 탑재한 그런 추진도 핵이고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만든다라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한 가지 예로 미국과 러시아도 핵 잠수함 개발을 해서 배치까지 20년에서 30년 가까이 시간이 걸렸고 중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이제 신형 잠수함들이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만들어 놓은 것들이 사실상 너무나도 소음도 크고 하기 때문에 별로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과연 북한이 성공적으로 할 것이냐. 기술적으로 보면 일단 소형 원자료 설계가 되는데 그것이 과연 될 것이냐. 이게 원자로라는 게 그냥 지상에 있어도 안전성을 굉장히 여러 번 오랫동안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이게 전장 환경에서 더군다나 바닷속에서 움직이는 건 상하좌우로 다 흔들리고 전쟁을 시작하면 훨씬 더 이게 타격을 받을 수 있잖아요. 이 설계가 완벽하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이 뛰어버려서 혹시라도 바다에서 문제가 생긴다면 이거는 굉장히 큰 재앙이 될 수 있는데 오히려 저는 그런 게 방사선 차폐의 문제도 당연히 거기에 걸려 있는 거고 또 장기간 수중 작전을 하기 위해서는 안전과 냉각 체제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과연 제대로 구비를 했느냐. 그리고 결정적으로 만들긴 했어도 중국 같은 경우에 만들어 놓은 게 저소음 체계가 아니었잖아요. 소음이 워낙 시끄러워서 뭐 경운기라고 불리는 여러 번 들켰어요. 여러 번 들켰죠. 영국한테 들키고 일본한테 들켰고. 네, 그래서 뭐 창피를 많이 당한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소음 체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과연 다 만들어 놓고 완비를 했을까에 대해서는 좀 의구심이 드는 건 맞습니다. 제가 가끔 이제 우연히 만나는 분들 이제 그 하면 북한이 그런 능력이 없다 그러면은 제가 막 교육을 받거든요. 무슨 소리냐 지금 저 보여줬는데 지금 잠수함을 만들려면 철강 산업, 고장력 강판, 우리 이제 HY100에서 HY200까지 그거 만들 수 있는 나라가 손에 꼽거든요. 북한의 능력으로 잠수함 선체를 만드는 것도 쉽지 않죠 지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대표적으로 이번에 뭐 8,400톤급이라고 해서 보여준 전에 김군옥 영웅함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보면은 정말로 이렇게 프랑켄슈타인 같이 만들어서 그렇게 했는데 프랑켄슈타인 무섭잖아요. 과연 그것이 제대로 바닷속으로 잠수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조차 들고 이번에 만들어진 것 아니 저도 비슷해요. 이쪽 그 잠수함 쪽 하는 분들이 북한이 기술이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러시아가 기술 제공을 했을 수 있다라는 게 국내 뭐 일간지에서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두 가지가 있긴 하지만 설사 모든 것들이 다 맞다 하더라도 북한이 이게 실제 전력화하는 거는 또 굉장히 다른 문제죠. 근데 물론 북한의 전력화의 과정을 보면 우리가 늘 깜짝 놀라게 이들은 먼저 실전 배치해 놓고 그다음에 시험을 하는데 그거는 나중에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처음에 쏠 때 굉장히 실패율 공산업자니까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근데 다른 것도 아니고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그렇게 한다면 이거는 잘못하다가는 큰 재앙이 발생할 수 있어서 과연 가능할까? 저는 상당히 좀 의구심이 듭니다. 근데 그런 얘기도 해요. 러시아가 원자로 해체한 퇴역 잠수함의 원자로를 북한에 제공했다. 이 가능성 저는 개인적으로 높게 안 보는데 어떻게 보세요? 글쎄 그거는 뭐 거의 첩보의 수준이긴 하지만 그냥 그간에 뭐 정말 조 박사님 저보다 잘 아시지만 러시아는 소련 시절부터 그간에 아무리 동맹국이나 우호국한테도 군사기술을 제공한 사례를 보면 이 정도의 과정 군사기술을 제공했을까라는 게 첫 번째고요. 자, 만약 그렇다라는 것은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의 정보 체계에도 이것은 뭔가 걸릴 가능성이 있고 그게 만약 사실이라면 이게 미국이 가만히 있을 일이 아니죠. 왜냐하면 북한이 개발하고 있는 SSBN의 주된 목표는 미국이지 않습니까? 미국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러시아가 그런 기술을 제공했다는 것은 미국에 대한 타격 능력을 위한 핵심 군사 기술을 제공했다는 거고 이건 미국의 매우 적대적인 행위가 되는 거니까 미국이 가만히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의 그 전개 과정을 보면 미국이 크게 문제 제기를 하고 있지는 않다. 그렇다면은 좀 조심스럽지만 가능성이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저기 술자리에서 뵌 분들 그 북한 핵추진 잠수함 맞다라고 하는 분들보다는 미국 정보 당국이 더 정보를 많이 가지고 계시겠죠. 아마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또 하나 좀 조심스러운 게
설사 그렇게 하더라도 미국의 입장에서 이 SSBN이라는 거 미국이 많이 보유하고 있고 그 안에 기술 개발을 잘 알고 있는데 이게 정말 미국의 본토에 대한 위험이 될 것이냐 거기에 대한 판단도 있었겠죠. 근데 설사 뭐 그런 원자료의 소형 원자료 기술을 제공을 하거나 아니면 잠수함에서 옮겨갔다 하더라도 이것을 개발해서 정말 미국 본토를 타격할 만한 정도의 잠수함을 만들어내기는 불가능하다. 그리고 만약 만든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 나눈 것처럼 소음이 엄청 크고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얼마든지 미국이 감시 추적 타격이 가능하다. 그런 판단도 있을 수 있죠. 중국이 미국 군사력을 따라가려고 무지하게 노력하잖아요. 그런데 핵탄두 숫자를 보면 거의 미국의 10분의 1밖에 안 되더라고요. 핵 무기 유지 운용에는 엄청난 기술과 함께 돈도 엄청나게 들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북한 경제력으로 지금 저렇게 자랑하는 핵전력이 내실이 없을 가능성이 있지 않아요? 저는 그래서 북한이 계속해서 핵 능력을 고도화하는 것은 북한의 또 다른 패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인데 하나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은 핵 능력과 핵에 대한 핵무기를 증대할수록 그만큼의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이번에 9차 당대회에서 군사 관련 내용이 나오지 않았는데 북한은 북한판 CNI를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핵 재래식 통합이죠. 예. 그래서 작년 9월에 김정은이 얘기한 북한식 표현에 따르면은 상용 무력, 핵 무력 병진 정책이라는 걸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거는 기본적으로 군사력을 재래식 무기와 핵 무기를 둘 다 개발하겠다. 핵 무기만 개발해도 비용이 엄청 드는데 재래식 무기라는 것은 더더군다나 비용에서 이건 감당이 안 되죠. 저경제력으로? 그거 안 되죠. 해군력 특히 공군력. 그건 예. 경제력의 문제도 있지만 기술의 문제도 있는 거고 그건 해외에서 수입해야 되는 것들도 많이 있는데 그게 과연 북한에서 말 그대로 그들의 자체 생산으로 다 가능할 것이냐. 예. 그렇다면 거기에 반대급부로 경제가 그만큼 희생이 되는데 그 문제는 또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예. 저는 북한이 말하는 핵 개발과 또 북한이 말하는 재래식 무기의 확충이라는 것은 또 하나의 북한 체제에서는 큰 패착이 될 가능성이 이미 패착이다라고 생각합니다. 2023년 지들이 구형 로미오급 재래식 잠수함을 개조해서 핵탄두를 SLBM 실었다고 공개한 게 김구릉 영호함이고 이게 전술 핵공격 잠수함이라고 김정은이 자랑했잖아요. 그런데 그 진수식만 보여주고 그들은 한 번도 공개가 안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얘기하는 게 과연 물론 북한이 최종적으로 핵 추진 잠수함 SSBN을 갖고 싶고 하겠죠. 그리고 가지려고 끝까지 노력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있어야 그나마 미국과 일정 수준 공포의 균형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상호 확증 파괴라에서 북한의 핵의 효용성을 최소 수준으로 가질 수 있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북한의 핵의 효용성이라는 것은 북한이 미국을 향해 핵을 한 방 쏠 경우에 미국은 기존에 갖고 있는 MD 미사일 방어 체계 등으로 여러 가지로 막을 수 있지만 그 다음에 보복 공격으로 완전히 북한을 초토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초토화되는 능력을 벗어나서 북한이 뭔가 2차 방어를 2차 공격을 할 수 있는 능력의 그런 측면에서 분명히 핵 추진 잠수함 SSBN이 필요한 건데 그 방향으로 갈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그 실제 능력과는 별개로 정치적인 수사가 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이런 걸 개발하고 있다. 그러니까 미국한테 계속 경고의 목소리를 갖고 보내는 것과 더불어서 북한 내부에서도 이만큼의 군사력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북한 주민들에게 홍보하는 효과 좀 그런 면이 강하지 않을까. 대외용 메시지이자 대내 결속용 그런 그 서사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시진핑 뭐 장유샤부터 뭐 군부 숙청 얘기 시작이 로켓군이었거든요. 시진핑이 인민해방군 현대화를 위해서 막대한 투자를 했는데 그중에 핵심이 ICBM이었거든요. 대륙간 탄도미사일. 그러나 검열을 해보니까 지하 사일로 핵탄두 뚜껑이 안 열리고 보니까 연료가 물이 들어있고 그다음에 뭐 연료 빼내서 뭐 호고 만들어 먹었고 이게 사실 여부를 떠나서 중국도 저렇게 핵전력 강화가 힘들거든요. 근데 김정은이 이번 9차 당대회에서 더 강력한 SLBM 잠수함발 탄도미사일 ICBM 얘기했는데
이게 패착이죠. 그래서 여기 패착입니다. 당연히 패착이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게 비용뿐만 아니라 유지의 문제도 있고 오히려 그렇게 할수록 미국은 더욱더 북한에 대한 핵 억제 능력을 강화시키죠. 그리고 이게 큰 틀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아까 잠깐 중국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중국이 그러기 때문에 핵 능력의 현대화 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35년인가요? 목표 연도를 잡아놓고 거의 지금보다는 거의 10배 가까운 핵에 대한 핵무기를 개발하고 핵무기로 비축하겠다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응해서 미국도 핵 현대화 계획을 트럼프 행정부에서 발표해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골든돔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자랑하는 금을 왜 이렇게 좋아해요? 미사일 방어 체계를 만들겠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뭐 IMF 조약을 폐기시킨 이후에 중거리의 탄도 미사일에도 핵 능력을 탑재할 수 있는 그런 미사일을 개발해서 실질적으로 실전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무기들을 개발하겠다. 이미 실전 배치됐잖아요. W76-2인가요? SLBM에서 발사되는 이제 그런 것들은 다 준비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만큼 중국에 대한 핵 능력의 억제 능력을 갖고 있고 발전시키는 미국의 입장에서는 북한의 핵 능력에 대해서는 당연히 억제가 가능한 거죠. 그렇다면 북한이 아무리 돈을 들이고 북한이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말씀 나눴던 미국에 대한 2차 타격 능력이든지 미국과의 공포의 균형을 저는 이루기는 거의 불가능한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북한이 핵전쟁을 상대로 미국을 상대로 시작한다 혹은 핵무기를 뭐 한 발이라도 한국을 향해 쓴다면은 뭐 트럼프 행정부는 그 얘기를 하지 않지만 바이든 행정부 때는 문서와 바이든 대통령이 정권의 종말이다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북한판 CNI 핵무기와 재래식 무기를 통합하는 동시에 발전시킨다는 거잖아요. 그건 부자 나라만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 설 연휴 2월 16일부터 19일까지 한반도 공중이 아주 시끄러웠잖아요. 서해에서는 미군 항공기 F-16과 중국 항공기가 대치했고 그래서 뭐 우리도 좀 시끄럽죠. 그다음에 동해에서는 러시아 정보 수집기가 내려왔고 한국과 일본 항공기가 출격을 했고 일본 B-52가 넉 대나 동해에 왔고 이례적으로 일본 항공기 훈련했고 그래서 한미 일 중러 항공기가 한반도 상공을 뒤덮었는데 북한 항공기는 한 대도 안 떴대요. 그게 북한 현실 아닙니까? 재래식 전력이? 그렇습니다. 뭐 북한 항공기는 실지가 그러고 저보다 나이 많은 항공기가 대부분이다. 뜨면 위험하대요. 뜨는 순간 그 뭐 사실 그렇다라고 판단이 되고 또 더군다나 항공기라는 것은 그만큼 엄청난 비용이 드는 돈 거고 많이 들죠. 돈 많이 들고 돈 많이 든다는 건 수입을 해와야 된다는데 과연 현재 상황에서 제재하에 있는 북한한테 누가 그걸 뭐 러시아도 그렇게 뭐 예를 들어서 4.5세대라나 5세대 뭐 그런 첨단 그런 항공기는 전혀 보낼 가능성이 없고요. 이제 그렇다면은 과연 북한이 어느 수준에서 공군력을 현대화할 수 있을 것이냐. 그것도 하나의 패착이죠. 아니 이게 제가 패착이라고 계속 말씀드린 게 핵을 개발하는 국가는 재래식 무기의 능력이 떨어지니까 핵을 개발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북한은 핵의 능력을 개발한다면서 또 재래식 무기의 능력을 확충시킨다라는 것은 이게 모순되는 거잖아요. 부자만이 할 수 있는 부자만이 할 수 있는 거죠. 글쎄. 예. 파키스탄이 대표적이잖아요. 핵무기는 가졌지만 홍수 한 번 나면 나라가 다 잠기고 IMF 구제금융 받고 북한의 핵은 우리가 방심하면 안 되지만 저 정도 경제 수준으로 이 핵을 계속 현대화한다는 건 어렵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의 전략과 노선도 보면은 이게 점점 후퇴해 보여요. 그러니까 2013년에 보였던 처음에 소개했던 경제 및 핵 병진 노선이 있잖아요. 네. 그건 그나마 그것도 뭐 참 어떻게 보면 비판의 여지가 많은데 그래도 그거는 경제를 발전시키겠다라는 얘기가 같이 들어갔고 그 다음에 핵을 경제와 같이 이제 병진해서 발전시키겠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거를 2018년 4월 달에 결속했다 해갖고 경제 건설 총력 집중 노선이라는 걸 잠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러다가 현재 나타나는 모습들은 보면은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은 정말 핵 무력 증진 노선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재래식 무기와 핵무기를 병진해서 발전시키겠다. 그러니까 점점점 후퇴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북한 체제는 두 가지 축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는 당연히 경제가 중요하고 또 하나는 그 김정은의 업적 측면에서 군이 중요하고 근데 두 가지 중에 군은 비대칭적으로 강력하게 더 생기고 더 발전시키겠다는데 그럴수록 경제는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죠. 쓸 수 있는 비용의 문제도 있고 제재의 문제도 있고 하니까. 근데 이거를 균형을 맞추려면 오히려 군에 대한 비중을 줄여야 되는데 더 높이겠다고 이번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이거는 북한 사회의 체제 측면에서 유지 측면에서도 더 큰 도전의 요인을 스스로 만들어내고 있다. 그렇게 자원은 생각합니다. 한정적인데. 예. 자, 우리 얘기 좀 해볼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뭐 안보 우리 박 교수님이나 저나 안보 정세 이런 걸 많이 보니까 한미 팩트시트에서 저도 오랫동안 주장해왔던 게 한국형 핵추진 잠수함, 그다음에 우라늄 농축과 재처리 이 권한을 확보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제 지론이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팩트시트 때 아주 저는 안도했거든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억울한 합의지만 트럼프 관세가 대법원에서 이게 위법으로 나오면서 이게 지금 우리 투자도 지금 불확실성이 커지지만 투자와 연동된 이 안보 패키지 받는 게 또 불확실해지고 있어요. 그거 어떻게 전망하세요? 그 부분은? 전보다 환경이 좀 더 안 좋아졌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번에 관세에 대해서 미 대법원이 불법 판결을 한 것을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결국 미 의회를 우회해서 그러니까 영어로 바이패스해서 대통령이 자신의 권한을 좀 더 함부로 썼다라는 그 결론인 거잖아요. 좀 더가 아니라 막 썼죠. 그렇긴 한데 그렇기 때문에 의회와 협의를 해라라고 얘기를 한 그가 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의회의 권한이다. 근데 방금 말씀하신 우리가 원하는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라든지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의 문제잖아요. 근데 이건 둘 다 미 의회에 속한 사안이죠. 그러니까 한미 원자력 협정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필요한 협정의 개정 사안들에 대해서 미 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것이고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일례로 오커스의 호주에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제공해 주는 것도 미 의회의 동의를 받고 그런 행정 절차를 하는데 거의 3년 가까이 걸렸잖아요. 그런데 더군다나 미 의회에는 이른바 굉장히 강력한 비확산을 믿는 의원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확산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한국이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라는 것은 군 무기이기 때문에 이것도 비확산 측면에서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협정 개정도 당연히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의원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들의 목소리가 좀 커질 수밖에 없는 거고 트럼프 대통령도 아무렇지도 않은 것이 얘기를 하지만 왜 아무렇지도 않겠어요. 그 미 의회에 대해서 일정 수준 고려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또 결정적으로 얼마만큼 한국한테 이 정도의 우리가 원하는 안보 패키지를 적극적으로 관철시키기 위해서 자신의 정치적인 자산을 사용할 것이냐. 그 부분도 사실 신뢰가 가지는 않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이것을 돌파할 때 기존에 우리가 약속했던 경제 지원 패키지, 그러니까 지원이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미국을 지원해 주는 거니까 그 패키지와 더불어서 우리가 원하는 안보 패키지를 받아내는 그런 협상을 잘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 걱정이 트럼프 저분은 아무리 믿고 싶어도 매일 말이 달라지는 분이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국내에서 약간 간과하는 부분이 미국 의회 내에는 NPT 비확산 체제 마피아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목숨 걸고 핵 확산을 막는 그 여론이 굉장히 그 정치 세력이 굉장히 강하죠. 그렇습니다. 그건 또 미 국무부에도 있고요. 미국 에너지부에도 있고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그런 반확산, 비확산에 대해서 매우 강력한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다 근데 이게 일종의 동전의 양면 같은 것 같아요. 이게 그나마 트럼프니까 우리가 기대를 하고 이런 합의가 이루어진 거죠. 민주당이나 트럼프가 아닌 다른 공화당 대통령의 일반적인 우리가 그간에 알고 있었던 미국 대통령이었으면 이거 불가능한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트럼프는 이런 거에 비확산, 반확산, 비확산 체제 그런 거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아주 그 편협하고 단기적인 미국 이해만 맞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게 가능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거듭 말씀드린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밀고 가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본인의 좀 정치적인 자산을 사용해서 미의회 의원들도 설득하고 국무부나 그런 에너지부에서 반대하는 목소리도 잠재우고 하는 노력이 좀 필요한 거죠. 저는 이 불확실성의 시대 제가 책에서도 무국화 시대라는 개념을 썼지만 경제적으로 다소 손해가 있더라도 핵추진 잠수함
농축, 우라늄 농축 권한 재처리, 사용 해결료 재처리 권한 받는 게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개인적으로는. 네. 우리 지금 이 상황에서 가장 시급한 일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트럼프 행정부와 협상에서. 트럼프 행정부와의 협상에서는 방금 말씀하신 두 가지를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 임기 내에 저는 태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또 조급하게 얘기할 건 없고 그 오커스의 협의처럼 만약에 뭐 한 3년 가까이 걸더라도 트럼프 행정부 임기 내에 필요한 마지막 행정적인 조치 그리고 한미 양국 간에 합의가 있다라는 게 문서화된 그런 협약이 만들어진다면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첫 삽을 뜨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도적 조치들. 제도적 조치 그래서 말 그대로 돌이킬 수 없는 제도적인 조치들. 예를 들어 한미 원자력 협정이 개정이 돼서 양국 의회에 통과되는 그런 상황이 있고 원자력 추진 잠수함도 그간의 미국 내에 있는 법령들을 일부 개정을 해서라도 이것이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조치들. 거기까지만 되더라도 저는 상당한 성공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한국 핵 추진 잠수함 확보, 농축 재처리에 대한 대못을 받고 법적인 제도적 기반, 의회 까지 그 허들은 넘는 게 중요하다. 그렇죠. 그거는 반드시 트럼프 대통령 임기 내에 해야지 그 다음에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이거는 불확실성이 매우 커지거든요. 특히 민주당이 된다면은 이거는 굉장히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고 공화당이 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처럼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거는 그 부분만 된다면 나머지는 사실은 한국이 우리가 얼마만큼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거를 할 수 있도록 앞에 말씀하신 대못을 받는 그 작업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박 교수님 9차 당대회 북한 주의 깊게 보셨죠? 네. 주에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여정이 어떤지 주석단 변화 이 직업병인데 결국 눈에 띄는 거 김여정이에요. 네. 정치국 후보위원회에 진입한 거는 크게 놀랄 만하지 않아요. 한번 한 적이 있었으니까. 노동당의 정치국과 정치국 위원 후보위원이 합치면 정치국 상무위원 한 30명 되잖아요. 60이잖아요. 여기 들어갔어요. 근데 제가 놀랬던 건 노동당 부장으로 승진했어요. 노동당 부장이면 대단한 거죠. 부장이면 한국이랑 비교하기 좀 그런데 만약에 억지로 비교한다면 한 장관급 되는 거죠. 실권 있는 장관급. 실관급. 왜냐하면 당 부장이기 때문에 오히려 내각에 있는 인사들보다 훨씬 힘이 세고 북한은 당 국가 체제니까 당의 핵심 보직을 받는 것이 훨씬 더 힘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장관급인데 장관보다 높은 거죠. 높은 거죠. 장관을 지휘하는 게 부장인 거죠. 그런 거죠. 무슨 부장인지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습니다. 무슨 부장일 것 같아요. 글쎄 부부장을 얘기할 때 선전선동부를 얘기를 하니까 선전선동부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거고 그리고 11개 부인가요? 그중에 뭐 안 밝혀진 부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새로 신설된 부일지 않을까 하는데 그럴 가능성이 또 있다고 보는데 근데 저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차피 김여정은 이게 참 북한 체제의 아이러니기도 하고 우리가 잘 북한 체제를 이해해야 되는 게 유일영도 수령 체제 쉽게 말해서 그냥 1인 지배 체제잖아요. 그 안에서 백두혈통이 얼마만큼 모든 걸 하는지 그것은 2018년에 아마 조 박사님도 여전히 기억하시겠지만 그때 그 김여정이 한국에 왔었죠. 한국에 왔을 때 평창올림픽, 평창 동계올림픽 때 그때 그 누구였나요? 갑자기 김영남이랑 왔을 때 김영남은 최고인민위원회의 상임위원장이면 대외적으로는 국가 수반이죠. 그러니까 명목상 국가 수반이잖아요. 근데도 당시에 우리 뭐 통일부 장관이랑 만나는 자리에서 김영남이 김여정한테 상석을 양보하더라고요. 저는 그 장면이 딱 눈에 띄었는데 앉기 전에는 앉지도 못했죠. 그러니까 상석을 양보하니까 그 당시에 직책이라는 게 뭐 부부장 정도 되는 거잖아요. 2001년에 최고인민회의 후보위원회에서 근데 어쨌든 김영남이랑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직책상의 차이가 큰데도 백두혈통이 갖고 있는 그런 어떤 의미를 본 거고 그 다음에 2020년인가요? 22년부터 20년이죠. 김여정이 자기 이름으로 담화를 내기 시작했잖아요. 그것도 만약 부부장이라든지 직책으로 놓고 본다면은 우리가 그렇게 귀담아 들을 만한 담화가 아닌데 사실상 김여정의 담화라는 것은 김정은의 그런 어떤 담화라든지 연설 다음으로 주목해야 되는 거고 이게 사실 김정은을 대변하는 거니까 그래서 뭐 부장으로 가는 거 의미 있고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지만 역시 그보다는 김여정이 백두혈통으로서의 김정은을 대변하고 있는 그 역할
거기에 우리가 더 훨씬 비중이 쌓이는 특수한 체제다. 좋게 말해서 그렇게 보입니다. 근데 재밌는 게 우리는 국제 외교 담화는 외교부에서 내잖아요. 북한에 대한 담화는 통일부에서 내잖아요. 근데 김여정은 대남 담화도 내고 대미 담화도 내고 네. 또 한 번은 푸틴한테 고맙다는 담화도 냈거든요. 뭐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저는 역할이 김정은을 대신해서 하는 역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정은이 자기의 생각을 본인이 또 직접 하기는 수령 최고 지도자의 그런 어떤 권위가 있으니까 그것을 좀 편하게 그때 그리고 김여정 담화의 특징이 보면 막 오밤중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꼭 새벽 아니면 오밤중에 내요. 놀래게.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약간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추정을 해보면은 이제 김정은의 마지막까지 그래도 김정은과 대화를 하고 하는 것이 김여정이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밤에도 같이 그 자리에서 대화를 아마 보나마나 그냥 김정은이 약간 술 마시면서 김여정과 대화를 하다가 혹은 또 이 대한민국 이제 남조선이라 안 부르니까 신문이나 그런 걸 여론을 보다가 이제 기분 나쁜 게 있으면 야, 너 지금 당장 이거 해서 써서 내보내 해갖고 밤에 적어서 그 김정은의 생각을 내보내는 이제 그런 형태가 아닌가. 그렇다면 김여정의 역할이라는 것은 굉장히 높은 역할을 볼 수 있는 게 맞겠죠.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김정은의 취침 시간이 새벽 5시라고 그랬거든요. 본인이 기록영화에서. 근데 보통 새벽 6시 때 담화가 많이 나와요. 그럼 5시까지 상의하고 정리해서 6시에 내는. 네. 아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김여정의 담화를 쭉 우리가 분석해 보면은 두 명의 김여정이 보이죠. 하나는 본인이 직접 적은 듯한 게 있고 또 하나는 정제된 원래 북한에서 나오는 작업으로 나온 글들이 있고 근데 본인이 쓴 것 같이 보이는 거는 바로 그 자리에서 아마 김정은의 지시를 받고 쓴 걸 가능성이 높은 거죠. 일개 부부장 김여정이 금수산 태양궁전 김일성 김정일 미라 있는 참배할 때 보면 그게 정확한 서열 순서거든요. 그거 보면 한 50위 정도로 서요 줄이. 부부장일 때도 그랬는데 그 50위 정도 갖고도 그렇게 정말 호가호위했는데 이제 부장을 달았어요. 그러면 이제 날개를 달았나요? 실력자로서? 이번에 9차 당대회 주석단에 앉은 위치만 보더라도 전에 비해서 훨씬 더 앞줄로 온 것은 맞는 거고요. 그 위치상의 위상이 드러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근데 그럼에도 김여정의 위상이라는 것은 저는 일정 수준 한계는 또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김주애와 후계 구도에서의 다툼이 있을 것이다 뭐 그런 얘기가 드는데 저는 김여정의 역할은 그런 후계 구도에서의 역할은 아니라 철저하게 어떻게 보면 김정은의 비서 역할이죠. 근데 비서가 그냥 단순한 비서가 아니라 김정은에 정말 밀접하게 김정은의 모든 것들을 챙기는 가장 친밀한 관계에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김주애를 세운다라고 할 때 그것을 돕는 역할. 그러니까 선전선동부 부부장일 때도 사실 김주애를 세우는데 선전선동부가 굉장히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 역할을 해왔고 앞으로도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김주애 역할이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 부분은 지난번에 조한범 박사님 조한범 TV에서 어디 말씀하신 거 제가 들었는데 작년 1월 달인가요? 그 김일성 종합대학에서 나온 김대에서 나오는 학술지가 있잖아요. 근로자에서 보면은 그 후계자론이 거기서 계속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대를 이어 충성하자라는 얘기가 나오긴 하는데 물론 그거를 과연 김주애까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김주애로 해석하는 게 마땅하느냐 그 부분은 조금 이론의 여지가 뭐 논란의 여지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후계자론에 나타난 것을 보면 백두혈통에 충성하라라는 것은 분명해 보이고 그리고 그거를 조금 확대해서 한다면 반개인 그 김여정보다는 바로 직계인 김주애한테 좀 넘어갈 가능성이 크지 않은가. 이제 그런 것들을 이 2025년 3월 달에 나온 거네요. 근로자의 필자 현호라는 명의로 나온 건데 그거를 보면은 왜 이 시점에 그런 걸 냈느냐. 또 좀 김주애를 확실하게 후계 구도로 집어넣는 작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은 됩니다. 근데 최근에 국내 보도된 게 국내 모 인사가 영국 언론과 인터뷰에서 김주애가 후계가 되면 김여정이 포악한 성격상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 그런 인터뷰가 나왔어요. 그 저는 저한테 질문이 왔길래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 충성할 거다. 그랬거든요. 그 어떻게 보세요? 근데 그거는 좀 앞에 전제가 많이 있겠죠. 그러니까 김주애가 과연 어느 때 후계자로 쓸 것이냐 또 그 얘기는 김정은의 유고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어떤 형태로 유고가 될 것이냐
라는 거랑 다 연계가 된다 하는데 저도 기본적으로 조 박사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렇다고 뭐 김여정이 김주애를 제거하고 자기가 고모인데 약간 그건 너무 사극을 물론 북한이 왕조는 맞는데 그런 식의 가능성은 그렇게 커 보이지 않아 보이기는 맞습니다. 비유하자면 단종으로 가도 김여정이 수양대군처럼 반기는 못 든다. 그게 가능하려면 수양대군은 자기의 세력이 있었잖아요. 있었죠. 네. 근데 김여정은 그렇다면 자기의 세력을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게 갑자기 김정은이 유고된다고 해서 김여정이 자기의 세력이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오랜 기간 세력을 만들어야 되는데 너무 잘 아시다시피 북한은 종파주의의 철저한 배격이죠. 1인 지배체제에서 어떤 그런 도전할 수 있는 도전이 아니더라도 어떤 형태로든지 자기 세력 장성택이 결국 그래서 숙청된 거 아닙니까? 예. 그런 거를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체제에서 비록 자기 동생이라도 그런 세력을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다. 수양대군은 자기 세력을 가지고 단종 폐위 전에 그 천하의 김종서 장군, 김종서, 그 다음에 안평대군 이런 세력들 제거했잖아요. 네. 근데 김여정은 그런 세력도 없을 뿐더러 그럴 만한 능력이 안 되는 거죠. 불가능하죠. 북한에서는. 불가능하죠. 능력의 문제도 있고 그냥 북한 체제 특성상 예.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게 역설적이긴 하는데 김정은이 김여정을 가까이 두는 이유는 그런 생각이 없기 때문에 가까이 두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이라도 김여정이 조금이라도 그런 권력욕이 있다 하면 김주애를 이렇게 앞세우고 있는 김정은 입장에서는 김여정을 어떤 형식으로든지 숙청을 하든지 멀리 보내겠죠. 근데 가까이 계속 데리고 있다라는 것은 그런 권력욕이 없다라는 것이 확인된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애가 이번 당대회 전에 뭐 당대회 나타날 거다, 직함을 받을 거다, 뭐 저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어쨌든 안 나타났어요. 그러면 이 당대회 전까지만 해도 금수산 태양궁녀를 가운데 쓴다든지 아버지 관계없이 의전을 행사한다든지 또 국정원은 내정 단계라고까지 말했거든요. 이번에 안 나왔다 그래서 주의 후계 구도가 약화되거나 이 전혀 관계 없는 거죠. 저는 당대회 때 처음부터 김주애가 나오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저도 생각했거든요. 가장 큰 이유는 2013년생인데 예. 13살이잖아요. 예. 근데 당대회라는 것은 당원들의 모임인데 그렇죠. 당원이 되기 위해서는 18세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억지로 또 뭐 북한이라는 체제가 워낙 무리수도 많이 두니까 그걸 네. 바꿀 수도 있지만 그렇게까지 할 것이냐.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아직 당원 자격이 미성년에 안 되는 안 거죠. 되니까 당원 자격이 안 되는데 당대에 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고 직함을 받는 것도 직함을 받는 건 더더군다나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저는 최소한 한 5년은 더 기다려야 되지 않느냐 네. 당대에 참석하려면 근데 다만 열병식에 나올 가능성이 처음부터 좀 있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간의 열병식에 김주애가 계속 나왔고 또 예. 열병식이라는 것은 당대회를 축하하긴 하지만 당대회의 공식 행사는 아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꼭 당원이 아니더라도 열병식에 나오는 것 자체는 크게 문제는 없었다. 대신에 그런 열병식에 참석함으로써 역시 강력한 후계자 중에 하나 후계자임을 좀 보여주는 그런 상징성은 여전히 부과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 교수님께 저도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결국 김주애 후계로 가는 건 국정원 판단대로 확실한 거죠. 세상에 확실한 거를 북한 체제를 놓고 말하기가 바꾸겠습니다. 확실해 보이지요. 일단은 저는 뭐 내정 단계 정도까지 얘기를 할 수 있는 네. 것 같고 내정. 확정 단계로 만약 하는 것은 뭐 김일성 이후에 김정일, 김정은 두 번 사례가 있으니까 김정일 같은 경우에도 당 대회에서 확정이 됐고 또 김정은은 당 대표자 회의에서 확정이 됐으니까 뭐 그 가능성은 좀 확정까지는 시간이 걸리긴 하지만 가장 강력한 후계자고 내정 단계에 있다까지도 볼 수 있다. 왜냐하면 만약 여기서 예. 다른 인물을 세운다라는 것도 엄청나게 혼란이 오겠죠. 그렇죠. 이만큼 보여주고 이만큼 띄웠는데 또 다른 인물을 뭐 아들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니까 뭐 그건 거의 어려운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계산해 보니까 김정은 때는 5년마다 당대회를 해요. 이번에 저기 주에 안 나왔잖아요. 네. 다음번 당대를 계산해 보니까 2031년이에요. 네. 그때 주애가 만 18세가 넘더라고요. 네. 그때가 되지 않겠어요? 주애가 등장하는 게? 글쎄 만약에 당대회에서 확정을 한다면은 그때가 되는데 여전히 풀리지 않은 질문들가 있고 이건 풀리지 않은 질문이라기보다 김정은 체제가 극복해야 할 질문이죠. 왜냐하면 5년 후라 하더라도
김정은의 84년생으로 놓고 본다면 김정은의 나이가 아직도 40대라는 45,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45, 6에 후계자를 공식화할 이유가 있을 것이냐. 뭐 후계자를 공식화한다 하면은 어쨌든 그 다음부터는 이 후계자를 중심으로 해서 또 세력이 생길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위험 부담을 스스로 어떻게 극복할 거냐. 또 하나는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김주애가 과연 후계자냐 아니냐라고 논쟁을 할 때 나왔던 역시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사회인 북한에서 여성 지도자 더군다나 18세라 해도 아직 굉장히 어린데 그런 어린 지도자를 확정해서 선전을 할 때 과연 북한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도전 요인들은 여전히 계속 남아 있는 거겠죠. 제가 보기에는 김주애 저도 국정원에 동의한다. 내정은 확실해 보인다. 향후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5년 동안 제가 보기엔 집중적인 이제 김주애 우상화가 시작이 될 거예요. 후계자로 시작하면 이제 갑자기 서사를 만들어냅니다. 왜 위대한지를. 자, 이것과 다르게 항상 떠오르는 인물 지금은 좀 숨어 있는데 김한솔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김일성, 김정일 그 김정일의 장남이 김정남 성혜림의 아들인데 김정은이 죽였잖아요. 그리고 이쪽으로 갔는데 그 김정은의 아들이 김한솔이에요. 그리고 지금 천리마 민방위대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를 도피시켰다고 아버지 살해한 거 얘기하고 지금 도전 의사를 밝혔잖아요. 이 사람에 대해서 계속 지금 그 의문이 생겨요. 과연 이 사람이 장자인데 백두혈통으로서 소위 뭐 좋아하는 용어는 아닙니다만 이게 김주애한테 어떤 위협이 될까요? 실질적으로? 근데 김한솔은 북한 체제의 승계 구도에서 바깥에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장자 승계의 전통을 생각한다라고 하면은 후계자의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굉장히 큰 전제가 있어야겠죠. 그 전제는 현재 김정은 체제가 무너질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어쨌든 김정은 체제 이후에 여전히 북한이 저도 좋아하는 표현은 아닌데 백두혈통을 내세운다고 하면 그런 상황에서 뭔가 김한솔의 기회가 있긴 하겠지만 현재 김정은 체제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승계가 이루어진다면은 김한솔은 전혀 생각할 수 없는 거겠죠. 지금 이란 79년에 팔레비 왕조가 무너졌잖아요. 그건 몇 년이에요 벌써. 그런데 지금 시위하면서 미국의 망명에 있는 팔레비의 마지막 왕손 팔레비 컴백이란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면 김한솔도 만일에 흔들리면 김한솔 컴백 이 가능성 없을까요? 그거는 이란의 개방성과 북한의 개방성을 볼 때 더군다나 팔레비 왕조도 사실은 그렇게 이란 국민한테 인기가 최악이었죠. 거기도 독재 정권이었고 고문 처형, 인권 탄압이 엄청 그래서 이란 이슬람 혁명이 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냥 팔레비의 후손이라고 해서 일부에서 뭐 그런 얘기가 있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팔레비까지 얘기됐느냐 그런 분위기고요. 근데 그나마 이란은 사실은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무슬림 국가, 이슬람 국가 중에 가장 개방도가 높은 곳이 이란이죠. 어떻게 보면 여성의 권리도 가장 높은 수준에서 인정받는 게 이란이거든요. 근데 그런 개방도와 비교해 볼 때 북한의 개방도 상황에서 과연 김한솔이라는 이름을 북한 사람 중에 몇 명이나 알 것이냐. 또 김정남이의 존재 자체도 그렇고 김정남이 김정은에 의해서 사실상 살해됐다라는 거, 암살됐다는 것도 북한 주민의 누가 얼마만큼 알 것이냐. 그런 걸 생각해 볼 때 김한솔을 옹립하려고 하는 세력이 북한 내부에서 있을 가능성은 커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김주애가 조규의 권력을 승계한다는 얘기는 김정은이 유고잖아요. 흔히 말하는 그 건강 리스크. 그러면 만일에 김주애가 권력을 승계하는 건 전 가능하다고 봐요. 그것과 김주애가 권력을 장악하는 건 다른 문제죠. 완전히 다른 얘기죠. 그러니까 이것이 단순히 지도자 교체가 될 것이냐 또 체제 전환이 될 것이냐 방금 말씀드린 것들은 이른바 북한의 어떤 그 변화의 종류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다. 그러니까 지도자 변화라는 것은 김정은이 유고한 이후에 김주애가 들어오는 걸 얘기하는 거고 체제 전환이라는 것은 기존의 수령 체제가 무너지는 걸 얘기하는 거고 그럴 경우에는 김한솔이 어떻게 보면 중간 단계에서 드러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김주애의 등장과 그러니까 그 부분은 또 역시 김정은이 어떤 형식으로 유고가 되느냐 아마 그게 또 가장 결정적인 변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김주애가 조기 권력을 승계하면 아무리 김여정이 도와줘도 흔들릴 수밖에 없는데 만일에 북한에서는 우리 박 교수님 잘 아시지만
김씨 말고 누가 지도자가 된다는 건 아직은 생각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김정은이 김정남을 암살을 했고 장손이 있었고 그 장손이 김한솔이 살아있고 북한에 컴백하기를 희망한다. 그러면 엘리트나 주민들이 좀 동의하지 않을까요? 김주애는 튼튼하지 않고. 글쎄요. 근데 김정남과 김한솔에 대한 존재 자체에 대해서 전혀 정보가 없는 상황에서 예. 그렇게 되면은 김정은의 김주애에 대한 출생의 비밀, 자기 아버지에 대한 출생의 비밀까지 다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럼 막 어렵다 쉽지 않다. 예, 북한이 과연 그거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단순히 지도자 교체가 아니라 체제 전환이 돼야 예. 그래야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정리해 보면 구체당대에 안 나왔어도 열병식가 나왔고 김주애 후계 내정 흐름은 간다. 그리고 김여정은 도전세력이 되긴 어렵다. 김한솔도 쉽지 않다. 그러나 만일에 모든 상황을 북한 주민들이 알게 되면 그때는 조금 얘기가 달라지겠네요. 그렇죠. 예. 예, 오늘 박 교수님하고 여러 가지 이모 좀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